네, 이번 주에 하반기 중국 전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봤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 증시가 요즘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 아닙니까? 공안 증시라고도 하고 금융공산주의라고도 할 정도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하죠. 주가가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주가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과제 이런 쪽에서 좀 분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이제 지난번에 주가 급락을 좌시하지 않겠다.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말 주식 팔면 잡아갈 것처럼 그런 공안 증시라는 분위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좀 급락은 멈췄는데 이런 오명을 쓰면서까지 중국 정부가 증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나 배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주가 하락이 계속이 되면 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 위축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미숙한 투자가들이 올해 들어서만 한 4,500만 명 정도가 증시로 유입이 됐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손실이 나면서 현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사회 문제화될 것으로 상당히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좀 멈추지 않는다면 국유 기업의 구조 조정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본시장의 개방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의 자유화라든지 금리 자유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위기설이 불거지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정책 당국자가 주가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이제 다 됐다, 하락 멈췄다 이렇게까지를 주가 하락 종식 선언 비슷하게 하길래 주가 하락이 말로 되냐 이렇게 저희가 평가했었는데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출렁거림이 계속 또 있지 않습니까? 증시 상황이?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도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극약적인 처방을 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을 막아주지 못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증시의 신용거래 잔액 추이입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0조 원 정도 신용 잔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6월 18일 주가가 고점을 기록할 때보다는 한 40%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가 74조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에 비교하면 200%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장외 신용거래라고 있습니다. 우산형 신탁이라든지 주식담보대출과 같은 부분에서는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한 370조 원 정도 되는 신용 불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들이 여전히 꼬여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중국 증시는 수급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 불량들은 계속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락, 폭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급등, 폭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제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등락이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 증시 어떠한 조치들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직장 일을 마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을 때는 한계 효용이 아주 극대화되고요. 네. 또 여러 잔을 마시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런 증시 부양책을 계속 쓴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앞으로도 더 강한 부양책이 내놔야지만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한 부양책을 점점 강도를 낮추면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신감을 더 키우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주식 보유와 그리고 매매 구성입니다. 일반 법인이라고 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체 주식의 63%를 보유하지만 개인들은 전체 매매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용거래를 대체할 만한 당일거래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무역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증시 개방폭을 좀 확대시키고 연기금 제도를 개선시키면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을 좀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락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표가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좌측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법인들이 주식의 63%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오른쪽에 보면 2.5%밖에 안 되고 개인들이 82%가 주식은 별로 없으면서 거래를 활발하게 신용도 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주가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는 여러 금이라든지 미술품, 골동품 이런 자산 가격들이 이제 급등락이 자산 버블과 이제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자주 반복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들을 중국 국민이 국민성이 일단 이런데 배팅하기를 좋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문화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급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그리고 농산물 쪽에 자산 버블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같이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근거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 때문에 그런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과 한국, 태국의 저축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의료라든지 교육 등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축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6년서부터는 50%까지 올랐는데요. 주요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자금 잉여를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해외에 또 유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중국 채권들을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로 운영하는 실물 자산 쪽으로 계속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자산 버블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 차이나 특집, 중국 특집으로 이번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경제 흐름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증시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시에 뛰어들어서 주가 하락을 막는 이유는 주가 하락에 따른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비어서 소비가 안 되는 걸 막기 위한 거라 그러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해서 중국 소비나 혹은 이제 기업 투자에 악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주가 하락이 중국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가계 자금의 자산 추이 중에서 현재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전체 가계 자산의 4.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금융자산보다는 주택자산이 금융자산의 한 8배 정도 많은데요.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2013년 이후에 소매 판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0.01%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회 융자 총액의 한 3%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빠르게 자산 부분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에 나가고 있고요. 또 하계 베이다허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9월 3일 날은 대일 승전 70주년 행사를 중국 지도부들이 다 베이징에 모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오중전에 11월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주가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심각해지면 정책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바닥은 이제 서서히 이제 잡혀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에 이제 5중 전에 이게 3중 전에 4중 전에 5중 전에 이제 중앙공산당 전체 회의인가요? 10월에 있고 경제공작회의는 이제 연말 되면 있는 거죠. 내년 그림들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든 막강해졌기 때문에요. 중국 경제 부진, 증시 급등락이 상품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은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네, 중국에서는 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수요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금 수입의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를 담보로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입합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또한 철광석도 그런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서 원유도 수입이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그 가전에 들어가는 전선용 구리 수요도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13.5개년 계획 동안에 성장률을 6.5% 전후까지 낮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상품과 관련된 가수요는 거의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환율 그 국가들을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요. 신흥국과 자원국의 통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98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기록했고요. 남아프리카 랜드화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헤아라도 11년 만에 최저치, 호주의 달러화도 6년 만에 그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그 현재 종합적인 그 실력을 나타나고 있는 실질 신용 환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그 자원국, 신흥국의 통화도 그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같이 계속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 중국과 관련된 그 구리라든지 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항상 투자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개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들도 중국 쪽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증권사들이 몇 군데 뭐 있습니다. 뭐 유안타 같은 경우는 대만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데 굉장히 중국 투자 많이 하는데요. 삼성이 오늘 이제 고객들 보호 위해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라 이런 기사가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판단을 한 9월쯤 다시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 적어도 일단 급등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춘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3,600개 선에서 이제 멈췄는데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증시 안정책이 중국 그 수급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신용 위험 문제가 계속 그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18배 정도 되고 있고요. 또한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46배입니다. 이는 그 다우 지수가 16배인 점과 고려해 보면 여전히 그 펀더멘탈상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를 봤을 경우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4,000선과 3,800선이 아무래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그 하단 주가 수익 비율이 다우지수와 비슷한 16배 정도 수준이 3,000선과 3,300선입니다. 아무래도 3,300선 이하에서는 투자 위험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수준에서는 중국 주식을 좀 장기 투자하시거나 우량주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이제 중국의 변화들 시리즈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경제 상황들, 하반기에 중국 경제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 어제 말씀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를 짚어봤는데요. 대략 한 뭐 3,300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 예측하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인사드리면서 저희 1부도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